네, 자,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의 어떤 그 주거 정책에 대한 빈틈들이 너무 많다. 네. 거기서 이제 당장은 그 이제 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갑자기 돌아오는 퇴거 요구 이런 걸로 뭐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는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개발, 발전 이런 게 머릿속에 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빨리 그 이제 그 주거 평준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꼭 서울에서 살아야만 내가 일자리가 보장되고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 그렇죠. 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수도권이나 서울시의 집값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자기의 표몰이를 하려는 수단으로 삼지 않게 만들어야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철학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가치관을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방향을 바로잡고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더불어 그것도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제발 발전하는 거 좋은데요. 촘촘하게 정책을 좀 짜서 뭐 이렇게 발전하면 거기에 이제 또 희생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보도 보겠습니다. 호떡 뒤집듯 감춘 극우 본색, 극우는 덮었다라는 건데, 자, 어떤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기사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8월 1일자에 난 기사예요. 네. 호떡 먹고 남편과 소나트, 서울 출생 미 대사, 먼저 찾은 곳은 뭐 이런 헤드라인으로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서민적이고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출신이고 네, 뭐 그런 그렇게 돼 있죠. 어떤 네. 대사가 뭔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막 이런 것처럼 막 느껴지네요. 아, 호떡 들고 있으면 이 서민 음식이잖아요. 거기다 소나트 뭐. 호떡이요? 요즘 너무 비싸던데. 네. 아,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이 소나트 뒤에 가려진 미셸 스틸의 정치적 얼굴이라고 제가 좀 지어봤는데 네. 이게 사진에 이제 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 미셸 스틸의 행보를 살펴보면요. 네.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친숙한 정치인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이분이요. 미국 공화당 소속이에요. 공화당은 트럼프잖아요. 네. 연방 하원 의원이 된 정치인이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인데 한국계란 정체성이 사실은 뭐 개인적 배경이고요. 뭐 사실 성장 자체를 또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미국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냥 미국인이죠. 예. 공식 임무가 사실은 트럼프주의자이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 강경 우파의 국익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지형에서 생각해 보면 미셸 스틸은요 극우 정치인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트럼프 정치, 뭐 강경 반공 반중 노선, 종전 선언도 반대했었고요. 또 윤석열 정부하고도 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윤석열 정부하고도 친했었고 국내 극우 세력하고도 정책 밀착이 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배경들을 뒤로 하고요. 보수 언론에서 나온 기사가 아까 호떡 들고 사진 찍는다든지 이런 모습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사실 정치적 파급력을 지워버리는 거죠. 네, 친근한 것만 내세워서 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건데. 실제 이 사람의 본색을 감춰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락교회를 이분이 미셸 스틸이 국내에 와서 처음으로 행보를 한 게 영락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영락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권 기자님이 또 예전에 리포트 기획물도 만드셨었고, 그리고 영락교회 하면 사실 이제 반공의 어떤 이제 상징적인 그런 교회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락교회를 방문해서 처음에 했던 말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기도로 시작하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 언론들은 이걸 또 어떻게 소비를 하냐면 공산주의를 피해 남한 실향민의 딸이
부모의 신앙적 고향을 찾는 감동적 서사 뭐 이런 걸로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한국교회 현대사에서 영락교회가 갖는 어떤 정치적이나 이념적 무게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갔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뭐 미셸 스틸이 영락교회의 어떤 이런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몰랐을까? 생각해보면 그럴 것만 같지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본인과 잘 맞는 곳을 선택해서 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영락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체가 하나 있죠. 옛날 단체. 네. 서북청년회. 서북청년회를 한번 뒤집어 보려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서북청년단이 미국 대사의 추억여행이 소환한 선뜻강풀이라고 지었는데, 이런 배경이 있어요. 45년도에 해방이 된 다음에, 이제 한반도 이제 북쪽에서, 북쪽당에서 이제 쫓겨난 청년들이 있었는데, 소련 군정하에 북한에서 토지 개혁하고 친일 청산의 칼을 맞고 하루아침에 이제 모든 기반을 빼앗긴 지주들이 있는데, 또 자산가, 또 기독교 집안 자제들, 이분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오다 보니 이제 이분들 생각이 뭐냐면, 이분들은 소련이나 북한에 본인들의 자산을 뺏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한테 어떤 본인들의 자산을 침탈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무일푼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존에 대한 어떤 절박함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적개심이 이렇게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1940년 11월 30일에 서북청년단이라는 이제 조직이 결성이 되어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분들이 그냥 정치단체가 아니었고 반공주의를 무기 삼아서 이제 엄청난 폭력들을 휘둘러온 그런 단체로. 민간인 학살에 그렇죠. 나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독립운동가 안공근의 아들 안우생에 대한 테러도 했고요. 좌익이나 뭐 온건 우익 중도파 정치인까지 무자비하게 일단 짓밟았어요. 특히 안두희 아시죠? 네. 백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 역시 이 서북청년단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국대한 뭐 공립 서울대학교 설립안을 반대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노동계 파업 현장에 이 뭐 대학가들이 관여했다고 해서 여기 나타나가지고 폭력 진압도 자행하고요. 국가 예산이 또 부족해지니까 국가에서 또 돈이 없다고 서북청년단을 지원하다가 돈을 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반 시민들하고 상인들을 협박해요. 그래서 애국 대동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합니다. 돈 안 내면 빨갱이라고. 그래서 무자비한 폭력도 가합니다. 근데 이런 서북청년단이 결성된 데가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던 영락교회고요. 하경진 목사 회고록에도 보면요. 서북청년단이 영락교회에서 이제 결성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북청년단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제주 4.3 사건하고 이제 여순 사건이 있는데요.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남로당 350명을 색출한다고요. 무려 거의 한 7년간인가 이제 학살을 펼치잖아요. 여기에 이제 동원된 게 일단 서북청년단이에요. 서북청년단이 사실 민간단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미 군정하고요. 조병옥 경무부장 등이 이제 투입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군복하고 경찰복을 입어요. 민간단체인데도. 그러면서 초토화 작전이라고 해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고문, 약탈, 강간, 대량 학살 뭐 이런 거를 자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셸 스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서북청년단 얘기까지 좀 넘어왔는데 네. 이런 일을 자행했던 이제 영락교회 가서 미셸 스틸이 본인의 어떤 이미지도 좀 세탁을 하고 영락교회도 함께 세탁해주는 좀 그런 식의 기사들이 나온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셸 스틸의 어떤 구조적 성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영락교회부터 시작을 해본 건데요. 네. 이 슬라이드의 장면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미국에서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미셸 스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와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당시에 그 연방 뭐 하원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자기 이제 힘을 동원해가지고 의장한테 부탁을 해서 건국 전쟁을 미국에서 상영을 한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역대 이제 주한 미국 대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주한 대사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한국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보면 전두환 계엄령이나 아니면 뭐 김대중 군명운동에 그 미국 대사들이 관여해서 이것들을 막아낸 사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대사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중요한 거죠.
근데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인가요? 그때 윤석열 정권 때였죠. 해리스 대사. 이 사람은요 완전히 뭐 점령군이었어요. 그래서 뭐죠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미국 대사였는데 미셸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살펴봤지만 영락교회를 방문할 정도로 어쨌든 성격 자체가 극우적인 사람인데 아니 근데 그게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미셸 스틸이 이북 출신이고 네. 또 한국 전쟁 직후에 이제 부모님이 다 월남에서 서울로 왔다. 이런 이제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배경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뭔가 반공 이미지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지금의 어떤 그 계속했던 그 색깔론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작업하려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계속 그런 것들을 이어가려는. 그렇죠. 막 그런 네. 빌드업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미셸 스틸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쫙 해봤는데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요. 한반도 평화협력 및 종전선언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국전쟁을 상영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의 뉴라이트 세력의 역사전쟁에 외교적 권위도 부여해줬고, 이 사람이 또 쿠팡을 엄청나게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쿠팡이 한국의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챙기겠다. 사실 미국 기업이라고 보고 또 미국 우선주의를 공언한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결국 대사가 들어올 때는요. 국내 극우 유튜버하고 부정선거론자들이 열렬한 환영을 또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 스틸의 극우적 대결 정치나 이런 한국의 보수적인 욕망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인데 살펴보면 극우라는 거 이 개념은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보통 보수가 가지는 어떤 특징이 굉장히 안보관이 투철하잖아요. 그런데 극우는요 단순히 그런 보수보다 안보관이 더 투철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한 면이 전 있어요. 세계 모든 보수들은 자국의 어떤 안보라든지 자국 우선 이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 지금 우리가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아주 극단적인 예가 지금 윤석열을 통해서도 한 번 나온 거고 안보를 강조하면서 얼마나 안보 불안을 키웠으니까 심지어 이제 북한이 쳐들어와 주기를 바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 이제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이제 극우에 대한 입장도 다른 것 같은데 일단 미셸 스틸은요 전형적인 트럼프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어떤 극우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민주적 제도에 대한 불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 사람이 아이러니가 있어요. 동양인이잖아요, 한국인. 그런데 소수자하고요 다원주의에 대해서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미셸 스틸이 이용하냐면 아주 뭐 소수자지만 성공한 사례로 포장을 해가지고요 오히려 이 사람을 앞서가지고 소수자를 차별해요. 그런 아이러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종전 반대 선언 반대라든지 맹목적 반공주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극단적인 적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성소수자도 정책도 반대하고요, 낙태도 반대하고 뭐 어떤 선거 캠페인 내에 이제 메카시즘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우주의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일단 한국에 와서 어쨌든 영락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제 본인의 어떤 펼칠 정책에 대한 빌드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셸 스틸의 어떤 전력들은 이미 보도에서 언론 보도에서 나와 있는 상태인데 미셸 스틸이 미국 대사로 국내에 입국하자마자 보수 언론이 보인 행태는 뭐냐면 바로 본인의 그 미셸 스틸을 미화하는 측면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딱 먹고 있는 뭐 친근한 이미지, 서민적 네. 이미지, 네. 네, 뭐 남대문 시장 가고 뭐 이런. 그렇죠. 근데 보수 언론이 참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지금 슬라이드 맞아요. 정강훈 목사나 계엄 옹호 세력을 한때는 막 옹호하다가 지금은 어떠냐면요. 지금 정권의 보수 특히 이제 정권에 방해가 되니까 보수 이제 정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들을 극우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버려요. 정강훈은 오히려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 그렇지 않다가. 그런데 트럼프 권력과 맞닿아 있는 미국 강경 우파 정치인 앞에서는 잣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우적 행보는 확고한 안보관이 되고요. 뭐 진짜 좀 세게 얘기하면 서북청년단을 이제 산실일 영락교회를 방문했는데 이게 보도가 어떻게 됐죠? 실향민의 추억으로 보도됐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정치인인데
한미 동맹의 가교로 이제 그래서 기대하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참 못됐어요. 이런 선택적 보도가요,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독자가 이런 기사를 봤을 때는 실제로 봐야 될 실질적인 파급력을 못 보고요, 이런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마 저희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다 가려서 보실 수 있는 눈이 아마 있으실 있죠. 텐데 네. 그냥 특히 저기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이런 음. 분들은 우리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는 미셸 스틸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뭐 이러면 진짜 그럴 수 있죠. 진짜 응원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어떤 극우의 형태는 또 종교와 결합하면서 훨씬 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언론들이 이러고 있다는 게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히긴 하네요 지금. 네. 저 BMO 삐모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보수는 우리가 보수라고 생각한다. 저들은 매국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맞는 말씀이시죠. 네. 그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을 같이 써주긴 하는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야말로 저는 제가 보수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평생 제가 보수라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근데 극우가 어느새 보수라고 지칭되는 측면들이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안타깝기도 해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언론들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